그럼 22년 시대를 규명하면 인플레이션의 시대 혹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지금이라도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22년 말을 지나면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반등세가 약하다라는 거죠. 왜냐면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시고 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시고 네. 또 유튜버이시기도 하고. 유튜버가 있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제 상표권입니다. 아, 상표권도 내셨어요? 네. 진작에 냈죠. 18년. 사실 잠깐만, 요거는 연말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21년. 네, 10월에. 10월에 나온 책. 예. 근데 사실 뭐 매년 쓰시는 책이라고는 하는데 네. 경제전망 책을 내놓고 나서 2월 말에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변수가 터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책 내용이 확 바뀐 건가요? 바뀌었다기보다는 더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다 하나같이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뭐 당장 미국 연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연준도 그랬고. 예.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실 때 틀렸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때의 전제에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뭐 한국은행도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에 그러니까 21년 8월까지만 해도 네. 1.5%로 전망. 1.5%. 그럼 우리나라의 목표 물가보다도 낮으니까 목표 네. 안정 물가가 2%잖아요. 2% 정도 되죠. 2%를 밑도니까 이건 저물가가 우려되는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쩌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던 20년 디플레이션, 네. 19년도 디플레이션 우려. 네. 그러니까 계속 저물가 우려였잖아요. 2018, 19, 20. 그러다 21년에 잠깐 물가가 올랐던 거예요. 네. 근데 기저효과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 가격 등락률이니까 네. 그 기저효과까지 작용하면 당연히 22년에는 이 고물가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본 것은 그냥 모두가 그렇게 봤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국제유가 전망도 네. 사실은 21년 하반기까지 고점이고 22년부터는 유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모든 물가를 전망하고 경제를 전망하는 경제 연구 기관들이 공통되게 봤어요. 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 주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수정 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정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물가라는 숙제가 등장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 공급망 병목 현상이 21년에는 해소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더 틀어막힌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그렇죠. 밀, 뭐 알루미늄 이런 각종 원자재 공급에 엄청난 차질을 불러일으킨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2년 전망할 때 예상되지 않았던 거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22년 전망에서도 22년에는 긴축의 시대가 온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네. 그래서 돈의 가치가 강해진다.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셔라. 이 네. 조언은 똑같이 드렸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숙제가 없을 때는 완만하게 금리 인상하면 되거든요. 네. 2015년에도 그랬어요. 네. 15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뭐 테이퍼링하고 막 그쵸. 예. 그 8년 금융위기 때 이후에 제로금리 계속 유지하다가 15년 12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5년 12월에 한 번, 네. 그리고 16년 12월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17년에 3차례 네. 금리 인상을 해요. 이게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조금씩 0.25% 예. 포인트씩. 그 5번 금리 인상하고 또 뭐 물론 18년에도 했는데 이 5번 인상하는 동안 물론 9번 총 9번 인상했는데 다 베이비 스텝이에요. 네. 그러면 15년, 16년, 17년 동안 했던 베이비 스텝 합한 게 5번이니까 1.25% 포인트 인상한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지금은 보세요. 2022년 5월, 6월 네. 영거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했죠? 그렇죠. 그럼 2달 동안 1.25% 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긴축 행보가 강해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변수죠. 결국은 러시아 전쟁을 인플레이션과 금리라는 면에서의 변수로 해석을 하자면 디플레가 우려됐던 경제에서 하이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을 만든 거고 초인플레이션. 그렇죠. 그 초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 행보를
가속화시킨 거고요. 네. 이게 그 변수의 영향인 거고요. 그 외에는 그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22년 경제전망 요 책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네. 현금 비중을 늘려라 했으면 사실 귀등으로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네. 주식 투자 계속 해야지, 네. 뭐 위험자산, 뭐 코인 이런 거 많이 해야지,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제 가속화가 됐는데, 네. 일단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그러면 돈은 네. 어디로 흐를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고요. 네.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실물 경제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자산 시장의 영향은 먼저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죠. 빠르게. 물론 자산도 종류에 따라서 시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돈의 흐름.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충격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 침체 아니거든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경기 침체는 23년에 온단 말이에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물 경제 충격은 그때 오지만 주가 조정은 상당히 먼저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왜 그러냐? 돈의 이동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일 좀 인상적이었던 그 예가 20년 4월에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 37달러 찍었어요. 네. 마이너스 유가 갔을 때. 그럼 그 마이너스 유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진짜 이런 일도 있나 하면서 경험했는데 그렇죠. 그것은 선물 시장에서 일이죠. 돈의 이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날 마이너스 37달러를 찍을 때 국제 유가의 원유의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 게 아니거든요. 네. 물론 실물 경제적으로 원유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물론 네. 네. 교통량도 줄고 뭐 해운 물동량도 줄고 수출되던 거 거의 빠꾸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항공 해운 당연히 여행객 여러 가지 면에서 원유 수요가 줄어든 건 맞아요. 네네. 근데 그건 실물 경제 충격이고요. 네. 그런 것을 예견하면서 선물 시장에 원유를 투자하던 사람들이 돈을 뺀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의 이동을 봐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항상 먼저 움직이니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는데 네. 근데 이 국제 유가가 선물 시장에서 급등한 이 현상이 돈의 이동 때문이지 실물 경제 충격이 아니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런 것을 단행한 것은 그 이후의 일인 거죠. 이후에 뭐 러시아 제재 같은 거 예를 들면 천연가스 수급 안 한다 네. 하는 제재는 한참 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국제 유가가 먼저 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돈의 이동을 읽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당연히 돈의 이동이 예견되죠. 네. 왜? 전쟁이 없었을지라도 금리는 인상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 인상의 근거는 물가가 아닌 거죠. 경기 회복인 거죠. 경기 회복됐으니. 그렇죠. 경기 충격이었을 때 제로금리를 도입했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지면 정상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화는 보통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예. 그게 베이비 스텝 룰인 거죠. 정속 주행.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기조적 변화를 갑자기 가져와 버리면 시장에 엄청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안 가져오고 천천히 바꿔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을 무시하고 금리 인상하는 것은 러시아 전쟁 이후 물가라는 숙제가 등장했기 때문이지 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보통 금리 인상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테이퍼링부터 하죠. 네. 풀렸던 시중의 유동성을 이제 1,200억 달러씩 매월 공급하다가 줄여나가는 거죠. 네. 공급량을 줄여나가는 거죠. 네. 그럼 줄여나가는 과정도 여전히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 조금씩은. 푸는 규모가 줄어들 뿐이지 여전히 완화적인 거죠. 근데 그게 제로가 되는 순간 금리를 보통 인상시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시나리오를 그렸었죠. 네. 그래서 22년 연중에 뭐 금리를 뭐 지금처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예견하진 못했죠. 그러나 금리 인상기를 맞이한다 22년에 네. 그렇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은 깔아앉고 소위 현금으로 돈이 몰린다. 그래서 돈은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과 같은 자산시장에 돈을 투입했던 그 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게 네. 첫 번째 돈의 이동인 거죠. 근데 이 긴축 행보가 특히 미국과 뭐 한국 그리고 그 밖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하고 다 같이 비교를 하면 긴축 행보가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없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바로 물가 상승 압력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도 6% 물가가 굉장히 높은 거지만 예. 미국은 8%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CPI가 이번 주 발표가 되지만 CPI 발표되면 뭐 아마도 8.6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잖아요. 보통 네. 시장의 기대가. 예.
그만큼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물가예요. 절대적으로만 봐도. 숫자끼리만 비교해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6이 미국에서의 6과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네. 미국의 8.6과 예. 아주 간단한 예로 미국의 8.6%라는 물가 상승률과 예. 만약에 중국도 8.6%라고 했을 때 네. 이게 같은 높이가 아니에요. 성장률하고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미국은 더 높은 거예요. 미국 8.6은 더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중국이나 이 신흥국들의 목표 안정 물가 자체가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3.5, 4 정도를 안정적인 물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한테는 예를 들어 5를 기록했다. 그냥 조금 높은 거지. 네네.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목표 안정 물가 자체가 2%인 이런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5%라고 하더라도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8.6% 혹은 그 이상의 이 물가는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네. 숫자끼리만 비교해도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가 상승 압력이 비교가 안 되게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라보다 미국이 긴축 행보를 강하게 보이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강달러 기조죠. 네. 그래서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말씀을 뭐 제 채널에서도 네. 이미 3-4달 전부터 촬영된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네. 강한 달러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결국 물가를 전망한 거죠. 각국의 물가 압력이 다르니까 긴축 행보, 긴축의 속도도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물가 상승 압력이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축 행보를 더 미국이 강하게 보이는 거고 그게 달러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시키는 거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돈의 이동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미국으로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으로의 이동이라기보다는 특히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시키는 현상.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미국으로 쏠리는 거죠. 혹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으로 돈의 쏠림. 이게 또 다른 또 위기를 만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돈의 이동, 두 가지 돈의 이동에 역행하는 게 한국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에서 현금으로 그리고 외화 자산이 달러 그렇죠. 위주로 그 두 가지 흐름. 아, 근데 한국 주식은 둘 다 역행하는구나. 네. 둘 다 부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생각을 해본다면 큰 기조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왜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은데 한국은 유독 더 안 좋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일희일비하고 네. 어제 주가 얼마고 오늘 주가 얼마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22년 시대를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22년 시대를 규명하면 인플레이션의 시대 혹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 41년 만에 최고치니까 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통틀어 최고치 아니에요. 미리 좀 그렇게 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 일일까? 아니면 지금에 와서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즉 뭐 주식을 다시 판다라든지 이런 거 이미 늦었을까요? 네.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늦은 건 뭐든지 늦을 수는 있지만 네네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덜 늦은 거죠. 아, 그 22년 하반기 내내 네. 뭐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 혹은 뭐 이제 반등한다 그것을 논하기에 앞서 22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뭐 손실을 메꾸는 차원에서의 투자 방식보다는 지금이라도 저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현금을 갖고 있는다는 것이 제가 뭐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저축 상품을 이용하라는 거거든요. 저축상품. 그 저축 특판 상품 같은 경우 5%가 넘는 그런 특판 상품들이 많습니다. 네. 그 얘기를 여기다 이미 했죠. 아, 그래요? 예, 원래 금리 인상기에 네. 공통되는 이 두 가지 돈의 이동이 있다고 했죠. 돈의 이동에 또 기업들은 대응하기 위해,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기관 투자들은 이미 돈을 이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동시키기 위해서 은행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축을 자기네 은행으로 가져오고 싶겠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 은행으로 돈을 수취시키기 위한 전쟁이 뭡니까? 금리 올리는 거. 예적금 금리 올리는 거.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건데 네. 특히 예금 금리를 매력적으로 특판 상품을 내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저축은행 예금 금리는 연 2% 중반까지 오르고 금융사들이 연 5%에 달하는 특판 예적금을 내놓고도 있다. 네. 영끌 B2 시대는 끝났다. 그 바로 전 문장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런 그 작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는 방식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의 네. 용어가 있습니다. 뒷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뒷북이 재밌어요. 어. 정말 뒷북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다. 그럼요. 저축성 상품으로 가 있는 게 지금은 맞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특판 예. 상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5% 수익을 보장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주식 투자에서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과거 옛날에 1970, 80년대 우리네 부모님들이나 선배들께서 그 당시에 투자하실 때는 굳이 주식 투자 안 해도 저축 뭐 이자율이 뭐 10% 그렇죠. 될 때 예. 그러면 저축보다 더 나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때는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규명하면서 투자의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 저축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는 기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축금리가 5%면 그 돈을 만약에 주식시장에 넣었을 때 투자 수익률이 5%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비로소 0%가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5%를 반드시 실현시켜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다른 투자를 한다 그런 것은 네. 5% 이상의 수익을 봐야만 그제부터 5%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그게 진정한 수익률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 주식 투자가 맞을까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빚을 상환하는 게 최고의 투자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 투자입니다.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현금이 가장 맞다라는 것을 답변 드리는 거죠. 혹시 금리 인상기에 오르는 자산도 있습니까? 현금 말고? 금리 인상기에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네, 이거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기도 성격이 다른데요.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 있었던 긴축의 시대, 15년에서 약 19년, 18년까지 있었던 네. 그때의 긴축의 시대와 지금 22년의 긴축의 시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15년 당시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더뎌서 다른 나라들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비슷했어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 기조가 안 나왔던 시대예요. 근데 22년하고 유사한 때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네. 미국이 가장 긴축의 속도가 빠르고 다른 나라는 그 정도가 안 될 때 이때는 달러 강세 기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4개월 전부터 제 채널에서도 달러에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네. 첫 번째. 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긴축적 통화 정책의 행보는 인플레이션 파이팅이잖아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야기되는 한 긴축적 행보를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긴축 행보도 인플레이션 때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도 얘기를 했고 저 책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런 질문을 주시는데 네. 소비재는 인플레이션의 투자 대상이 아니죠. 예를 들면 지난달에 제가 농심그룹의 임원분들 뵙고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농심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1970년대 새우깡이 얼마였냐? 얼마였을까요? 50원 했습니다. 지금 새우깡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얼마죠? 한 1,500원인가? 2,000원인가? 네, 1,500원 정도 합니다. 예, 예. 그럼 새우깡이 몇 번 오른 겁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배? 30배 올랐네요. 예, 예. 그러면 새우깡에 투자해야 됩니까? 농심에 투자. 아니 그래서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라 농심에 투자라는 뜻이 아니죠. 물건의 가치가 오른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네네네. 그렇다고 새우깡을 만봉지 사들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그건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유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유가 네. 팩트지만 진지한데? 팩트를 가지고 농담 삼아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그럼 농담 안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잠실 아파트 네. 네. 잠실 아파트가 뭐 1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30억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도 30배. 이것도 30배 올랐네요. 네. 그러면 새우깡에 투자하는 겁니까? 잠실 아파트에 투자하는 겁니까? 새우깡은 소비재잖아요. 예, 예. 소비재에 투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짜장면은 뭐 옛날에 뭐 500원이었는데 지금 짜장면 5,000원 넘잖아요. 아니 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음식료주에 투자하는 것도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는 간접적인 방법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그러면 있잖아요. 그렇게만 단편적인 컨셉을 가지고 네. 투자를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게 뭐냐면 새우깡도 마찬가지지만 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말 그대로 원자재
병목 현상에 따른 거고 네. 그건 21년에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런 거예요. 네. 다만 러시아 전쟁은 이 병목 현상을 가중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 22년까지 야기되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의 근본은 원자재 가격 급등이죠. 그 원자재 중에 일부가 원유인 거고요. 그 밖에 철, 비철 금속, 뭐 종이 펄프, 그리고 농산물, 대표적으로 뭐 대두, 옥수수, 네. 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치솟은 거예요. 네.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는 것은 이 원자재에 투자하셔라라는 거죠.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죠. 작년에도 네. 구리 사시라고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렇다 재작년에는 하시더라고요. 원유 네. 사시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이유가 그거니까. 근데 이제 기업에 투자라는 거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방식이냐면 이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으로부터 돈이 이탈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그 해당 원자재를 확보하는 기업도 아니면 그 원자재를 사와서 소비재를 제조하는 기업도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돈은 빠져나가니까.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둘 다 빠져나가요. 다만 원자재를 스스로 생산하는 기업, 네. 그러니까 광물자원 개발 사업 뛰어드는 네, 네, 네. 혹은 식량자원 개발 사업하는 네. 뭐 카길처럼 직접 농사 짓는 기업, 네. 이런 기업들은 유망하죠. 유망했죠. 수익성도 개선됐죠. 네. 그렇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으로부터 돈이 이탈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하향 조정되는 거고요. 덜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얘네만 나홀로 올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다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돈에 이동하고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자원을 확보하는 자원 개발 사업. 네. 그런 사업의 그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주식 중에서도 괜찮았었죠. 상대적으로. 예, 그런 현상들인 거지. 오히려 식료품 제조사들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소비자가에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이죠. 제가 지지난주에는 서울우유에 다녀왔는데 네. 서울우유의 우유값은 더더욱 못 올리죠. 못 올리죠. 예. 정확합니다. 과자는 그래도 좀 올릴 수 있기라도 하죠. 예. 과자는 그나마 올릴 수 예. 있죠. 근데 라면 같은 건 또 못 올려. 아, 그것도 서민. 예, 그렇죠. 프레임에. 서민 컨셉이면 못 올려. 자, 그런 관점에서 서울우유 이 목장주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공급사들인 거죠. 서울우유라는 그렇죠. 기업의 네. 공급사가 목장주들이에요. 네. 근데 목장주들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곡물 수입국 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7위국이에요. 저 상위. 예. 네, 상위 7위국이에요. 네. 엄청나게 곡물을 수입합니다. 근데 곡물 수입하는 이유가 식탁용이 아니에요. 아, 사료. 사료용이에요. 67% 정도의 곡물 수입량이 사료용이에요. 근데 이 사료값이 치솟았죠. 네. 3년 연속 치솟았죠. 그러면 이 농가에서, 낙농업 농가에서 네. 목장주들을 포함해서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사료값이 올랐고 그게 가격에 반영된 게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이 돼지고기 가격, 소고기 가격, 그리고 닭고기 가격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유값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못 움직이니까 네. 그나마 덜 체감하신 거죠. 그래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 기업들은 가격을 급등시키면 매출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비싸서 못 사죠. 네. 그것을 스티커샥이라고 해요. 아하. 미국식 표현으로. 예. 그러니까 그 가격표를 보고 놀라서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나 이번에 노트북 좀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샵에 갔는데 가격 물어보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어? 하고 놀라서 소비를 아예 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로 야기하는 그런 그 근거죠. 스티커샥 같은 거지. 경기 침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경기 침체는 2023년 네. 상반기쯤 올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럼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네. 근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2022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미국 물론 이제 전분기 대비를 연율로 거의 환산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만 2분기에도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경제학적으로는 일단은 2개 분기 연속해서 전분기 대비 역성장을 하면 그게 경기 침체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를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내년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너무 좋은 표현이시네요.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는지를 판단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네. 아까 제가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그 가속화 그 얘기를 할 때 네.
다른 걸 잠깐 고려하지 않고 물가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근데 제롬 파월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연준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그럼 우리가 FOMC 회의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금리를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가정해놓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입장이 편한데 네. 오로지 물가만 잡자고 그렇게 달려갈 수 없어요. 경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22년 경제는 어쨌든 물가가 숙제이니만큼 네. 경기는 나름 잡은 거예요. 네. 21년, 22년. 근데 22년에도 경기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는 이 행위는 네. 지금 충전된 경기를 까먹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발표되는 실업률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 네. 금리 인상해도 된다라는 사인인 거죠. 고용 지표는 좋으니까. 좋으니까. 예. 고용 지표도 좋고 마이너스 경기 침체라고 해도요. 여러분 전기 대비 비교하는 것과 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전기 대비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면 그게 역성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2분기 연속 까먹어도 이게 쉽게 표현해 보는 겁니다. 21년에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2년에도 그거 가지고 써가면서 그래서 제가 표현을 어떻게 썼냐면 경기라는 토끼는 이미 잡은 상태고 네. 저쪽 도망가는 토끼가 있는데 그게 물가다. 그러니까 럭비공 잡고 뛰어가듯이 물가를 잡으려고 인플레이션 파이팅 하는 거. 네. 그게 미국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긴축 행보 보이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경기라는 토끼와 물가라는 토끼가 둘 다 달려가고 있어요. 애매하죠. 못 잡은 거예요. 네. 그래서 22년 하반기 지금은 우리나라 경제는 말 그대로 이미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역성장이 숫자로 나타나질 않았잖아요. 경기 침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의 문제인데 예, 예. 저는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보거든요. 아,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경기 침체로 보는 게 아니라 네. 경기 침체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네, 네. 경기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역성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경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 정도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역성장 안 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는 그랬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 2.6% 플러스 성장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성장했고 네. 조금 네. 세계 경제가.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 마이너스 3.1%. 네. 가장 큰 충격이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를 기준으로 하면 IMF 때 가장 큰 충격이었고 네. 마이너스 5%대. 네. 그리고 팬데믹 위기 때는 마이너스 2%대. 네. 상대적으로 덜 충격이었고요.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는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플러스. 2008년에 그렇습니다. 0.9%였던가 같아요. 제 네, 기억으로.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네네. 네,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 근래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역사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 IMF 외환위기와 팬데믹 위기 두 번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역성장하는 것은 거의 드물어요.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을 반드시 그러라고 보기 그렇고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샥, 네네. 경기 네. 충격이라고 보통 이름을 칭하고요. 네. 경기 침체 국면이다. 그러면 0%대 성장에서 혹은 2%가 안 되는 성장? 요 정도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감히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나라 22년 성장률을 아직 네. 나오진 않았지만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네. 상반기는 2%를 상회하는 거예요. 예. 연율로 계산을 한다면. 네. 그러면 2%를 상회하는 1, 2분기를 지났고 네. 3, 4분기를 맞이하잖아요. 네. 그럼 전망이 맞다면 그럼 3, 4분기는 2%가 훨씬 안 되는 경제인 거죠. 여러분 체감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 숫자는 받아들지 않았죠. 왜냐면 7월, 8월, 9월 달 실업률 지표는 8, 9, 10월에 나오니까 실업률은 그 다음 달에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 경제 성장률 예를 들어서 확정치가 나려면 한참 더 걸리지만 아, 네. 그런 것들이 이 숫자가 이제 분기별 성장률이니까 역시 그 실적치를 받으려면 좀 남았습니다. 네. 3분기가 지나고서도 한 40일 정도 지나야 잠정치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정치를 받는 것도 아직 멀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는 없지만 네. 2%라는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고 우리 한국 경제를 가정하면
1, 2분기가 그거보다는 높은 경제였으니까 나름 네. 3, 4분기가 침체 국면인 게 맞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22년 하반기가 침체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같이 만나는. 같이 만나네. 근데 미국 경제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똑같이 1.7%거든요. 네. FMC의 전망에 따르면. 네. 그러면 미국 치고 1.7%면 침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 거의 원체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미국 경제가 과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뭐 한 3%대, 네. 2.8%대 이렇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이게 많이 하향 조정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 충격 이후 인플레이션 충격, 긴축의 충격 이런 게 카운터 어택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는 중에 있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긴축 행보를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근거는 그나마 22년 경제만큼은 잡은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네. 다만 이 경기를 잡고 물가를 잡겠다고 하는 행보 때문에 이 카운터 어택이 23년에 작용하는 거죠. 미국 경제는. 아하. 우리나라는 먼저 시작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23년도에 그 충격이 그때야 비로소 올 것이다. 네. 약간 근데 조금 더 어려운 게 그러니까 실물 경기의 어떤 침체 시기랑 어떤 자산 가치의 움직임은 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막상 23년도쯤 가면 네. 자산 시장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까? 반대로? 자산 시장을 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대표적인 게 이제 주식, 네. 부동산, 가상자산. 네. 근데 아까 돈의 이동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네. 돈의 이동의 관점에서 가장 먼저 돈이 이동한 게 가상자산이 불안하니까 네. 현금성 자산은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안전자산 혹은 현금성 자산으로의 이동이 가장 먼저 빠진 게 코인. 가상자산인 네. 거예요. 네. 1년에 그런 일들이 이런 전체 통화정책 기조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빠진 게 주식입니다. 네. 주식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S&P 500을 기준으로 보면 21년 말부터 빠진 거거든요. 네. 12월이 고점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근래 경제에서는. 그래서 계속 빠진 거고 우리나라는 좀 먼저 일찍 빠지기 시작했고요. 네. 돈의 이동이 그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런 거예요. 먼저 빠지기 시작했던 것도. 네.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단 금리와 경기를 보겠습니다. 근데 금리랑 더 면밀히 영향을 받을 텐데요. 네.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주가는 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가 나쁠 때도 또 오를 수 있고 좋을 때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가장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는. 근데 금리의 고점이 형성되는 그 구간을 23년 중반이라고 지금 전망할 수 있겠잖아요. 네. 물론 이게 역시 물가가 얼마나 달성될지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인상이 먼저 끝날 수도 있고 더 늦게까지 인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FMC가 6월까지 고점 형성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조를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한 6개월 정도 선행하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제서 반영이 다 끝난 게 아닐까. 22년 말쯤 그렇죠. 되면 그래서 저는 22년 말까지는 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 근거고요. 부동산 시장이라는 자산은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은 원래 경기 동행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경기 동행적이거나 한 달 정도 선행하거나 후행할 때도 있어요. 경기 침체를 만나고서야, 부채 문제를 만나고서야, 그제서 뭐 엄청난 매물이 쏟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급매물 같은 게 쏟아지고 그런 것들이 훗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경기와 동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금리가 인상하는 기간에 보면 지금부터 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세가 있지만 네. 그리고 매수세는 약하지만 이런 금리라는 측면에서 네. 왜냐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커지니까 그렇죠. 이거 뭐 집 사고 싶지 않은 거 매수세는 약하고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을 팔고 싶은 의도는 강해요. 네. 물론 이 거시경제 말고 정책의 영향도 같이 받겠지만 정책을 잠깐 차치하고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당장 내놔도 지금 당장 팔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그 주된 특징이 절대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놓지 않아요. 많이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팔고 마는. 안 팔죠. 그냥 네. 눌러 살죠. 쉽게 예, 말하면.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6개월이 지나고서도 안 팔리고 금리는 2022년, 23년 중반까지 계속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중금리도 그때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의 압박보다 그때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랑 동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부동산은 그 구매 의사가 예. 시중금리랑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금리가 그럼 앞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인상할 일이 더 많이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누구나 예상하고 있듯이. 그렇게 본다면 시중금리가 더 올라갈 일이 더 많은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우리가 추리를 해본다면 22년 연중까지가 아니라 23년 중반이 돼서야 지금은 부동산 매매 가격의 조정의 시작이고요. 네. 특히 서울은 아직도 플러스예요. 서울은 0.01% 플러스입니다. 약간이라도 예. 약간이라도 오르고는 있는. 그리고 전국 평균이 마이너스 0.01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그냥 감안해 본다면, 그냥 대충 감안해 본다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마이너스 0.02 요 정도 되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게 전국 평균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가 언제 이게 더 저점까지 떨어지느냐, 23년 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중반. 그러면 진짜 금리를 계속 올리면 네. 물가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과연 이 원자재 가격까지도 금리로 잡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프더라도 뭐 미국의 기준금 뭐 연말에 3.몇% 가더라도 네. 그거는 그럼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 그런지 설명드리면 네. 모든 것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수요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21년에 폭발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폭발된 수요를 잠재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아무리 부족해도 수요를 그것보다 더 부족하게 만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잡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저축 심리가 강해지죠. 이미부터 돈이 그쪽으로 이동했잖아요. 저축 심리는 뭡니까? 다른 말로 현재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미래에 소비하겠다. 나중에 소비를 뒤로 미룬다는 뜻이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혹은 저축한 다음에 그 돈을 상속시킨다는 것은 나는 소비 안 하고 미래 세대, 나의 후배 세대한테 돈을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가 뒤로 미뤄지는 효과잖아요. 기본적으로 소비가 뒤로 미뤄지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기업들은 투자 심리가 위축됩니다. 네.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만나는 그 샥, 예. 그죠? 스티커 샥 예. 때문에라도 소비가 위축되고 저축 심리가 강해지니까 또 소비가 위축되고 또 자산 효과까지 맞물리죠. 네. 자산 가치가 폭락하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증권사 직원들하고 만나서 밥 먹으면요. 네. 절대 밥 안 사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죽는 소리 하죠. 네. 그러니까 밥 살 수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소비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산 효과죠. 자산 가치가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계속 주가가 올라. 그러면 당장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어도 소비하고자 하는 심리를 개선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다 이런 면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요. 그렇죠. 소비할 여력도 없고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전체 소득에서 특정 비중을 소비하는 데 쓸 수가 없는 거. 이자 상환하는 데 써야 되니까. 그렇죠. 소비 여력도 위축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근데 소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투자죠.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또 위축시키죠. 네. 소비가 안 되겠네. 예. 그러면 신사업 안 해. 혹은 뭐 생산 설비 용량 늘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수요가 늘어났는데 네. 가동률이 그만큼 안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수요가 또 위축될 것 같아야 하면 가동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금리 인상 행보는 수요를 위축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죠. 네. 다만 이것은 경기를 깎아가면서 물가를 잡는 행위죠. 경기가 안 좋아도 만약 금리를 내리게 되면 자산 가치는 이제 그때는 올라가는 올라갈 거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주 이제 낙관론자들 입장에서는 골디락스 이런 걸 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시점에서도 경기 자체만 뭐 침체가 되지 않으면 네. 오히려 물가를 좀 잡아놓고 네. 경기가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한다면 네. 그게 바로 골디락스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좀 있거든요. 네, 너무 좋은 표현인데 네. 거기에 전제를 까셨잖아요. 예. 뭐 한다면. 예. 그게 굉장히 불가능한 전제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경기 침체가 되지 않는다면 네. 골디락스가 온다. 그게 너무 불가능한 전제 아니냐는 거죠. 또 이런 제가
왜냐면 가계부채 가지고도 예. 얘기를 종종 했는데, 가계부채 문제 가지고 종종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총량의 문제가 없다. 이거는 2,000조의 문제가 아니다. 네. 다 갚을 수 있는 빚이다. 네. 다만 약 5.1%의 취약 차주의 부채가 문제다.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다. 네. 그래서 금융대책을 총량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많은 언론으로부터 접한 소식이 가계부채 뭐 2,000조 터질 것 같다는 네네. 이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미 확증 편향이 있어서 그러신가 제 얘기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그 없다고 얘기하는 그 배경들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그 질의를 줘요. 그 네. 질의가 뭐냐면 아니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그럼 가계부채 문제 터지지 않느냐라고 네, 그렇죠. 하시죠. 그럼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 난리 나겠죠. 예, 예. 근데 역시 거기도 불가능한 전제예요. 부동산 매매 가격이 폭락한다? 이 우리나라 역사상 폭락해 본 적이 없어요. 폭락의 정의가 뭡니까? 한 마이너스 10% 정도면 폭락일 텐데 네. 지금 매매 가격 하락률이 마이너스 0.01%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아직까지는 폭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도 폭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않은 그 어떤 가정을 전제로 깔고 가계부채 문제가 터진다 라고 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은 너무 희박한 가능성이 희박한 걸 가지고 기정사실화 해놓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아닌가. 제가 가계부채를 담당하면서 연구했었던 시점이 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2013년이었어요. 예. 13, 14년 2년 동안 가계부채만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도 가계부채 문제 터진다라고 했었어요. 왜? 1,000조 원 돌파한다. 그쵸. 그 즈음이. 아니 1,000조 원 돌파하면 터집니까? 정말 그때 난리가 났었죠. 가계부채 1,000조 돌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상징적인 숫자를 가지고 네. 지금은 2,000조 돌파할 것 같다고 터진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1,900 얼마잖아요. 네. 아니면 그러면 그때 터졌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언론성 표현이지 않나. 1,000조 돌파하면 터지고 1,000조 안 돌파하면 안 터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연간 기준으로. 그렇죠. 줄어든 적이 역사 속에 없어요. 네. 그러면 2,000조를 돌파하면 터지냐고요. 물론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자들의 그 마음을 가중시키니까 굉장한 지금 이거 혹독한 시름이죠. 소비가 더 어려워지겠죠. 아까 말씀하신 특히 것처럼.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이게 그냥 충격 자체잖아요. 그렇죠. 이자 상환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네. 근데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근데 재밌게도 총량의 문제는요. 예.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네. 대출 의지를 약화시켜요. 그렇죠. 예.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둔화되죠. 그렇죠. 둔화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예. 22년 1분기가 줄었잖아요. 빨리 갚아야지. 막. 갚아야 되고 영끌 투자 예. 뭐 했던 사람들도 갚는 게 우선이고 네. 돈이 이동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부채 상환, 그 대출 의지 약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총량의 문제는 또 자연히 잡혀요.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는데 누가 대출 의존하겠습니까? 근데 실제 가계부채 2,000조 중에서 사업형 대출이나 예. 투자형 대출을 합하면 90%가량이에요. 어허. 가계부채 문제를 총량으로 접근하면 이게 문제의 본질을 흐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네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조차도 이제 많이들 그 어떤 특정 경제를 추론할 때 너무 달성 가능하지 않은 어려운 전제를 깔고 그러면 골디락스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네네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등기는 오겠습니다. 22년 말을 지나면 반등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앞에 네, 말씀드렸듯이 네. 주식시장을 가지고 말씀드려도 네. 어쨌든 기준금리의 고점은 있고 그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전까지는 좀 안 좋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 반등세가 약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호황과 만나면 반등세가 드라마틱한데 그 20년 2분기 이후 드라마틱한 반등이 그거죠. 네네네. 그 정도의 위기 아니야 하면서 쫙 올라가잖아요. 경기 호황과 같이 만나는 이게 호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펜트업 디맨드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거잖아요. 네네네. 마찬가지예요. 22년 말, 23년 초가
경기 호황이라고 전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다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 전제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를 할 때 자기 모르게 편향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네. 자기 포지션에 따라서. 네. 그것도 사실은 거시경제를 연구를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환율 같은 걸 전망할 때도요. 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다른 요소들을 빼고 말씀드렸는데 네.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는 그 어떤 기조 속에서도 이런 게 발생하면 환율을 직접적으로 충격을 주거나 긍정적인 기조로 만드는 게 그게 불확실성이거든요. 네네네. 그 전쟁도 다른 말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전쟁을 해석하면 전쟁이 equal to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표로 표현하면 변동성 지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빅스 지수 같은 거죠. 네네네. 그런 게 이렇게 급등하면 자연스럽게 환율이 급등하는 거죠. 나머지 통화는 하향 안정화 되니까. 네네. 그렇다고 환율이 떨어지죠. 그러다가 긴축 행보 때문에 강하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죠. 역시 변수가 있죠. 골디락스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변수. 그건 전쟁의 종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종식이 되면은 일단은 그래도 최악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제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일어나는 22년의 변수는 전쟁이잖아요. 네. 그럼 그 전쟁이라는 변수가 사라지면 네. 자연스럽게 불확실성이 완화되고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네. 특히 이제는 복구 사업, 전쟁 복구 이런 쪽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네라는 그 의지가 몰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역시 그 불확실성이 아니라 안정성에 베팅을 하는 거죠. 이제 안정하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겠네. 돈의 이동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의 종식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으니까 그걸 전제에서 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전쟁이라는 전쟁 종식이라는 전제를 놓고 또 경기 국면을 판단한다면 불확실성이 급격히 완화되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달러 가치가 또 약해집니다. 네. 예. 그리고 주가가 또 반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급격히 완화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발동하는 거거든요. 예. 모두가 앞으로 물가 올라갈 것 같아라고 믿으면 네. 실제 그 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게 소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뭐 메뉴판 가격이라도 뜯어 고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일련의 기대인데 전쟁의 종식은 그 기대를 크게 위축시키죠. 물가에 대한 기대를. 기대라는 표현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의 어떤 전망, 예. 물가에 대한 전망을 크게 내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전쟁의 종식이라는 것만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쟁의 종식이라는 시나리오가 변수로서 딱 22년 하반기에 딱 놓고 예. 그랬을 때 또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까 아하. 이걸 그림 그리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지 않을까. 전쟁의 종식이 하반기에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네. 또 그런 얘기들이 또 있잖아요. 뭐 겨울이 오기 전에는 종식해야 된다. 아하.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환율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한 1,300원 선에서 좀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니까 네. 당연히 평상시에는 다른 숙제가 없는 한 당연히 강달러가 유리한 경제죠. 원화 약세 그리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 높을 때 그렇죠. 뭐 수출할 때 당연히 좋으니까. 수출에 좋으니까. 예. 근데 지금의 숙제는 물가잖아요. 네. 지금의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강달러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결정하기보다는 미국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미국 편에 서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그걸 이해해보자는 거죠. 예. 미국 입장에서. 그 바이든이라고 우리가 또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 지금 22년 하반기에 중간 선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숙제가 뭐겠습니까? 물가? 물가죠. 예,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 예. 예. 그럼 물가가 이렇게 그 경기는 잡은 상태니까 나름. 네. 그리고 이 경기 회복은 또 23년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인 거예요. 굳이 따지면. 네.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물가인 거예요. 그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평상시 미국 경제가 뭐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든가 자국 경기 부양이라든가 뭐 리쇼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전반에 걸쳐서 약달러가 유리해요. 당연히 네. 바이든 입장에서. 네. 물가라는 숙제가 없다면. 네. 리쇼링도 그렇잖아요. 네. 제조기지를 거기다 두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약달러여야 당연히 제조기지를 거기다
옮기고 싶은 의지가 강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강달러일 때는 제조기지를 굳이 거기다가 놔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바이든은 약달러냐 강달러냐 선택을 하라 그러면 평상시라면 약달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숙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강달러를 원한다는 거죠. 하물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관세마저, 그 미중 패권 전쟁에서 있었던 대중국 관세마저 떨어뜨리는 네. 그런 액션까지 취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중국으로부터 사오는 그 재화의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움직임에 있는데 네. 당연히 강달러야 자국의 물가를 잡는 데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원자재 같은 거 사오는 거, 네. 부품, 완제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의 숙제는 어쨌든 물가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기 위한 행보로서 강달러 기조를 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합니다. 미국이 만약에 지금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였으면은 인플레이션은 훨씬 더 심각했었겠네요. 훨씬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워낙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수지 적자국 아니에요. 예. 그렇죠. 적자국이잖아요. 예. 수출에 더 많이 의존한다가 아니라 수입에 더 많이 의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나라이니까 당연히 이 강달러를 유지해야만 자국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준과 같은 통화정책 담당 그 부서가 혹은 이제 그 정책 당국이 해야 될 물가 파이팅이 있겠지만 네. 행정부 관점에서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파이팅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탈세계화. 네. 탈세계화가 이제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네. 라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탈세계화의 상징, 예. 혹은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이 예. 근래 역사상 있었죠. 네. 그게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나올 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냐면, 네. 1990년에 당시 소련이죠. 네. 맥도날드가 미국 이 자본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본주의의 상징이 소련에 입점한다. 아하. 이게 세계화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 상징이 사라지니까 저는 이름하여 그것을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이다. 탈세계화의 상징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부터 탈세계화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가 일어나던 기점이 있었고, 굳이 따지면 1990년 그 세계화의 상징일 때, 네. 90년부터 저는 이름하 2008년까지로 봅니다. 2008년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직전까지. 직전까지는 세계화가 옳은 거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들이 네. 공장 기지를 뭐 저쪽에다 두고, 예. 뭐 중국에다 두고, 그리고 뭐 어디는 생산 설비를 저기다 두고, 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제품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여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렇죠. 그건 이런 또 거, 수입해 폴리에스터, 오고. 이거 예. 만드는 거 수입도 있지만 적어도 원유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한 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리도 아마 수입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이런 것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대 기업,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화되고 밸류 체인을 분산시키는 거.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오프쇼어링, 경영 관점에서. 네. 그게 주된 경제가 소위 세계화 시대. 인건비가 싼 나라를 향해서, 네. 시장이 가까운 나라를 향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표현으로 세계화, 경영학적 표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프쇼어링 전략, 네. 예. 그리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밸류 체인이 글로벌화된다. 글로벌 밸류 체인.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규명을 해본다면. 네.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죠.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미국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부양시키자니 제조기지가 있어야만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가 선순환되는 거야. 소득도 늘고 소비가 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리쇼어링이 실제 늘었습니다. 상품 수입 비중이 그때 고점을 찍고 줄어들어요. 예. 이미부터 세계화가 꺾이고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시발점이 됐던 일들이 몇 개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에 한일무역전쟁. 아. 그때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소부장. 그죠? 예. 소부장. 그것도 세계화를 역행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 다 하자.
네. 국산화. 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2017, 18, 19년 동안 있었던 미중 패권 전쟁. 그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네. 이참에 우리나라로 데려오자. 네. 리쇼링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맞이하는 게 2020년에 코로나19. 이때 뭐 와이어링 하네스를 못 구한다느니 공급 차질을 겪었어요. 네. 그러면서 기업들이 뭘 느꼈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에서 다 하자. 네. 이런 바람이 불었고 계기가 된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또 다른 계기가 이 선진국들이 다 공장을 이 인건비 싼 나라로 보냈다 보니까 정작 위생용품, 마스크, 없어. 인공호흡기 이런 것도 조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자국에서 다 하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렸는데 전쟁이 터졌고 양분된 거죠. 네. 또 러시아와 중국이 똘똘 뭉치죠. 러시아, 또 중국, 그 밖에 뭐 신흥국들, 네. 브릭스, 얘네들이 뭉치죠.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 한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네. 이게 우방국이죠. 그러면서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 종점을 찍는 게 IPF 출범이죠. 이건 대놓고 세계를 쪼개는 거예요.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부터 전개되는데 이게 촉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PF가 자유무역 협정은 아니고 아닙니다. 정치적 공동체 무슨 뭐 이해 집단을 하나 새로 만드는 약간 그런 성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치적 혹은 안보적, 예, 정치 안보, 군사적 동맹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해석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PF는 철저하게 반도체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네. 제가 이들 나라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면에서 영향력 순으로 지금 순서를 정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다 해먹었었어요. A to G 다 해먹었었어요. 네. 설계부터. 그리고 그냥 우리가 굳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위탁 생산시키자 네. 하면서 파운드리 산업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크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설계, 네. 그리고 소재나 부품 장비 공급, 네. 그 다음 생산, 파운드리, 예. 마지막 시험 검정. 뭐 요 정도가 밸류체인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다 밖으로 보내고 설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왔었는데 일본도 다 밖으로 보내고 소재 장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만은 위탁 생산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동맹이라는 성격이 있죠. 물론 이것도 반도체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 동맹이에요. 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영역들입니다. 네. 자율주행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얘네들끼리 똘똘 뭉쳐버리면 나머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이라는 성격, 상징적으로 네. 이런 성격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냐면 우리 4개 국가가 다 해먹자. 반도체 가지고 다 해먹자. 그러니까 설계 제일 잘하는 애, 소재 장비 제일 잘하는 애, 생산 제일 잘하는 애, 메모리 1등, 파운드리 1등. 네. 이거 다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F는 이런 미래 산업의 공급망 관리, 네. 공급망 안정화, 우리끼리 다 주고받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IPF 밸류체인 이름하여 그런 것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재는 정말 부족한 국가이고 네. 세계화를 해야지 무역으로 잘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화가 이제 점점 닫혀버리고 탈세계화가 되면 네. 우리나라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장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IPF 출범에 참여를 하는 것이 네. 물론 어떤 선택이든 득을 볼 게 있고 또 위기를 볼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PF 출범에 왜 참여하느냐, 왜 미국 시장을 놓치는 거 아니냐, 미국 시장 25%나 되지 않느냐. 근데 IPF 참여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40%예요. 그러니까 뭐를 놓치고 뭐를 취한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이걸 취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이 IPF 출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은 조금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 한 8% 정도를 베트남으로 보내거든요. 거기 또 우리나라 중간재 만들러 많이 가니까. 예,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3위국이에요. 예. 베트남.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 밖에 이
IPF에 참여하는 거대 신흥개도국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거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인도 같은 나라도 3%가 안 돼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그러면 지금 인도 인구만 가지고도 네. 중국을 요만큼 쫓아왔어요. 거의 그렇죠. 예. 지금 14억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14억입니다. 네. 14억 몇 천만 대가 달라요. 네. 그만큼 빠르게 쫓아왔어요. 앞지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 물론 거리적인 인접성이 있겠지만 25%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도나 그 밖에 다른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 증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떨어뜨리자는 말씀이 중국 수출 규모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네. 중국 수출 규모는 나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네. 이런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 중국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아하. 수출 규모를 줄이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있을 수 있죠. 몇 번 보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중요한 변수 하나로 IPF를 중심으로 한 격돌입니다. 그 격돌은 저는 대만을 두고 다투면서 일어날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격돌. 약간 그거는 테일 리스크 뭐 약간 꼬리 위험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게 벌어지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만약에 뭐 미국 항공모함이 뭐 한국, 일본 근해까지 온다. 네. 대만 가지고 격돌하면서 그런 사인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뭔가의 보복이 있을 수 있구나. 왜냐면 지금 계속 경고했잖아요. 네네. 네, 경고했고 우리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 네. 또 사드 사태 때도 보복이 있었고 보복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무언가의 보복을 할 거예요. 다만 그 보복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할 텐데 네.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반도체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한국 부품이 없으면 자국 경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나라한테 부메랑이 될 만한 공격은 안 할 거예요.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유추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이 요소였던 거예요. 자국 경제는 침해를 안 주고 예. 한국 너네만 한번 삐걱거림을 겪어봐라. 이런 거고 특히나 그때는 근거도 있었죠. 왜냐하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차단하니까 우리도 요소 부족해 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었죠. 요소 수출을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유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자국 경제에 가장 위협을 안 줄 만한 그런 공격을 취할 텐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니켈 같은 경우도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공격 혹은 저는 예상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 공격일 것 같아요. 한류 문화 공격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있었고 있었고 예. 그 문화 공격은 자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국의 연예인들이 혹은 자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한국이 그걸 잠식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 공산당의 사상과도 안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가장 뻔한 공격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국 경제에 좀 위협을 안 주고 어쨌든 한국 경제는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그래서 뭐 관광객을 안 보내고 또 한류 뭐 엔터테인 그런 거 이용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거의 탈중국 뭐 이런 표현 쓰고 막 그래서 좀 많이 화제가 됐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치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이걸 이제 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여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신다는 건가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고위공직자분이 예. 제 채널을 너무 열심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제가 할 일이지. 제가 말씀드릴 일이지. 그렇죠. 사실 그거는 공직자가, 학자들이나 그렇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지. 그렇죠. 그것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그런 표현은 그 책임 있는 당국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 의존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 오더라도 그것을 전략적으로 기밀하게 그쵸. 펼쳐나갈 일인 거고, 최대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전략이지만 수출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다른 걸 늘림으로써 비중을 줄이는 것이지, 중국 수출 규모를 줄이면 왜 우리한테 그 보복을 맞이합니까? 보복이나 수출 규모를 왜 줄입니까?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의 기업들의 수출액의 25%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 25% 수출하는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닌 거죠. 좀 안타깝고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일에 찍고 있는데 어젠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 수출 비중을 합치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국 비중이 더 줄여도 되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북미만도 아니고 유럽만도 아니고 북미랑 유럽을 합치면 중국보다 크다. 이거는 도대체 무슨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기사일까? 그렇게 따지면은 남미랑 유럽이랑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 합치면 중국보다 매출 비중 크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뭐지? 뭔가를 좀 만들어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그런 조건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인도 수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비중이 2%대예요. 그러면 그 2%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인도네시아 수출 비중이 1%대인데 그 1%대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다 무시할 수 없는 수출이에요. 그 수출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정책적으로는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단행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좀 치사할진 몰라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라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책 당국인 거고요. 그렇죠. 다만 물밑으로 많은 지략가들이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 그리고 대외 다른 의존도를 좀 늘려나간다. 그런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맞아요. 그걸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기업들은요. 그러면 그 중국 바이어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에너지 가격의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저를 비롯한 전제를 잠깐 깔아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국책에서 시작을 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 현대경제연구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있는 제 연구기관 다 마찬가지. 이 모든 기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제가 국책과 민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원유 가격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환율 전망을 하지 않아요. 우리 경제연구기관들은 보통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요. 그게 경제 전망이에요. 근데 그거 전망할 때 약간 기초 자료에서 유가라든지 환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니까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몇일 거야. 이게 경제 전망이거든요. 그럼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한 나름의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 그 산식에 들어갈, 그 변수에 들어갈 투입시켜야 될 인풋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데이터도 있죠. 그건 IMF 거를 써요. IMF의 전망을 전제로 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유가 전망, 환율 전망 이런 것들은, 유가 전망은 미국 에너지 정보청 EIA의 전망치를 씁니다. 그리고 환율 전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2대 IB뱅크들의 환율 전망을 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걸 전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존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상정해서 경제를 전망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전망을 잘한 게 아니라, 뭐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망을 잘한 게 아니라 EIA의 전망에 근거해서 이 긴축 시대의 국제 유가 전망을 제시했다는 거죠. 오해하시더라고요, 종종. 제가 잘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유에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 드릴 때 항상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전망치, 혹은 IEA는 OECD 산하기구입니다. 저는 여기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살짝 이제 밑밥 까시는 거죠? 밑밥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기관 사절단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연구자들 미팅이 있어요. 네. 제가 장관급 미팅이 아니고 OECD 연구자들, 네, 연구자들끼리의 미팅이 있어요. 네네. 예, 그 뭐 에게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IEA나 EIA와 같은 국제기구 성격의 국제유가 전망치,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역시 이들도 수종조종합니다. 전쟁을 예상했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중에 지금으로선 이렇게 바라보지만 뭐 미국의 혹은 뭐 중동과의 어떤 혹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합의 여부, 합의를 했지만 그것을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해가면서 수정 전망하는데, 지금으로서는 22년 2분기가 고점입니다. 22년 3분기, 4분기는 2분기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물론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유가인 건 유지됩니다. 예, 저유가로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전쟁의 종식이라는 변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걸 없다라고 가정하고. 혹시 고유가의 기준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배럴당 얼마 막 이렇게? 고유가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근래 경제에서 근래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와 같은 그 일시적인 그 특정한 해에는 제외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제 유가의 추이가 있죠. 이것을 이제 보통 평균해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으면 고유가, 낮으면 저유가. 그런데 22년 3분기, 4분기가 2분기를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걸로 전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도 높다고요. 1분기 높죠? 1분기 높았어요, 유가가. 2분기는 더 높았어요. 근데 3분기, 4분기 이거보다 떨어져요. 근데 1분기보다도 높다고요. 1분기도 그동안 중에 제일 높았는데. 고유가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피크아웃은 찍는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물가 상승률 전망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피크를 쳤다라는 거. 예, 피크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가격이, 여러분이 물건 구매하실 때, 뭐 이 채소는 다릅니다. 채소는 어제 가격, 오늘 가격이 다르니까. 어제 오이가 1,000원이었는데 오늘 2,000원, 다시 내일은 500원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말고요, 보통의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것들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 나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가격은 안 떨어져요. 한번 올린 거는 못 내리죠. 여러분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임금을 내가 지금 뭐 1억 연봉자인데 9천으로 낮춰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도 더 이상 올라갈 요인이 없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도를 줘요.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한다고. 지난달 원유보다는 가격이 떨어졌네? 라고 인식하면 이제 물가 잡히겠네 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는 연구기관들, 리서치 센터들도 이 국민들 조사가 있고 전문가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것만 연구하니까 이분들이 낫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 뭐 쉽게 말해서 저도 EIA 전망치를 계속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는 있잖아요. 제가 낫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보통 국민들에 대한 그 의지, 국민들의 어떤 기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국민 조사예요. 어쩌면 감각인 거죠. 감각이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정말 그게 맞다고 판단할 수 없죠. 물론 그분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촉이 좋은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걸 이제 평균화하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평균화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만들어가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률의 고점은 6, 7, 8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6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7월달 물가 상승률은 8월달에 봤기 때문에, 그죠? 9월달 물가 상승률은 10월에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 결과가 그 다음 달 화요일, 첫 번째 화요일 날 발표돼요. 그러니까 우리 엊그저께 발표돼,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지난달 물가 실적치를 그 다음 달에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CPI가 내일 모레 발표되지만 예. 그 CPI를 안 받은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든 미국 물가 상승률 성적표는 8.6%는 이건 6월 달이 아닙니다. 5월 달입니다. 심지어 5월 달 물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6월 달 물가를 내일 모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을 찍는 그 구간은 제 생각에는 7, 8월이라고 보는데 네. 그 7, 8월이 7, 8월이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네. 8, 9, 10월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왜냐면 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네네네. 피크를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고물가 기조는 올해 내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피크를 찍는다 하더라도 7, 8월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그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마음, 기조가 도는 시점은 8, 9월이 되겠죠. 그러면 그 변수에는 일단은 전쟁의 종식 여부는 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은 거고 예. 만약에 전쟁이 종식되면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빨라질 수 긍정적인 방향으로. 있죠. 예,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네. 갑자기 디플레이션 우려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 건데. 온탕냉탕 아닙니까? 그 온탕냉탕이 되는 거죠. 전쟁이 온탕냉탕을 만드는 변수예요. 코로나19도 온탕냉탕을 만드는 변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뭐 우리 푸틴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푸틴 본인도 아니고 그죠? 그럼 푸틴이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온탕냉탕이 될 수밖에 없냐면 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경제 상식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다 잘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들의 소비하는 460여 가지 소비 품목들을 분류합니다. 12가지로 분류하는데 네. 12가지 분류 카테고리별로 뭐 몇십 가지씩 있겠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460여 가지가 되는데 그렇죠. 그 여러 460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등락률을 전년 동월 대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전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면 다른 변수가 사라질 경우, 특히 전쟁이라는 변수가, 종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 이게 급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만약에 네. 뭐 100달러 찍었던 게 50달러로 떨어진다. 뭐 평년 뭐 가격 정도보다 더 떨어진다. 만약에. 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 미리 반영하거든요. 네.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랬거든요. 기업들이 반영해서 이 생산 계획이나 이 어떻게 보면 공급 뭐 재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또 낮게 관리해요. 재고를 쌓아두려 하지 않아요. 네.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국면에서 전쟁이 종식이 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공급망병목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요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했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바꿔놓는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만약에 떨어진다. 예. 그러면 요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일시적인 급락일지라도 네. 이 급락은 등락률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잖아. 네.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랐을 거는 플러스 100%인데 네. 그럼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잖아요. 네. 이게 물가 상승률의 반영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요. 아. 그러면 23년 물가 상승률이 전쟁이 만약에 22년 연중에 종식이 되면 그러면 23년 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도 갑자기 멈추고 경기 진작에만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종식의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매크로, 거시경제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큰 흐름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맥을 짚으면서 계절의 변화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저희가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니고 경제를 읽는 남자도 아니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네. 예, 경익남. 네, 맞습니다. 그 경익남이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